파리대왕 네 번째 시간 그림자와 큰 나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쭉쭉쭉 읽어가도록 하지요. 섬 반대편의 물가에 아무렇게나 나뒹구는 바위돌 가까이에 멧돼지가 다니는 길이 있었다. 그 길을 따라 앞장서가는 제게 뒤를 걷는 렐프는 만족스러웠다. 바다가 서서히 빨려 내려갔다가 다시 끓어오르는 소리에 귀를 막을 수 있다며 또 길 양편에 펼쳐진 양치류 덤불의 어둠과 이곳이 인적 없는 외딴 곳이라는 것을 잊을 수 있다면 짐승에 관한 일도 머리에서 지워버리고 잠시 동안 꿈을 꿀 수도 있으리라. 정오를 지나 태양은 기울기 시작했고 오후의 열기가 이 섬을 포위하듯 조여들고 있었다. 렐프는 과일이 있는 곳에 이르자 앞장선 잭에게 전가를 보냈고 일행은 걸음을 멈추고 과일을 따먹었다. 자리에 앉자 렐프는 처음으로 그날의 더위를 느꼈다. 그는 불쾌한 듯 회색 셔츠를 잡아당겨보고 큰맘 먹고 빨래를 해볼까 생각했다. 이 섬인 날씨치고는 유별난 더위 속에 앉아서 렐프는 자신의 몸치장을 계획해 보았다. 가위가 있으면 이놈의 머리를, 그러면서 머리카락을 썰어 남겼다. 이 더러운 머리를 싹둑 잘라서 1cm 정도로 짧게 하고 싶었다. 목욕, 그것도 비누칠을 하고 탕에 들어가서 깨끗이 씻어내고 싶었다. 그는 시험삼아 혀로 이빨을 핥아보았다. 그러고는 칫솔을 구할 수 있으면 오죽이나 좋을까 생각했다. 그리고 또 손톱이란 놈이. 렐프는 손을 펴서 손톱을 보았다. 손톱 밑에 생살까지 이빨로 물어뜯겨 있었다. 손톱을 물어뜯는 이 버릇이 언제부터 다시 시작됐는지,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그렇게 열심히 물어뜯게 됐는지 기억할 수가 없었다. 이러다가 엄지손가락까지 빨게 되겠군. 그는 은밀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그의 중얼거림을 들은 것 같지 않았다. 사냥부대는 앉아서 힘들이지 않고 구한 과일로 배를 채우고 있었다. 바나나, 올리브빛이 도는 회색 젤리 같은 과일 등을 실컷 먹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신시키려는 것 같았다. 렐프는 예전에 자기 몸이 깨끗했던 때를 기준 삼아 현재 자기 손을 들여다보았다. 손은 지저분했다. 그러나 비오는 날 진흙탕에 빠졌다든가 굴렀다든가 했을 경우에 볼 수 있는 더러움과는 전혀 질이 달랐다. 샤워 한 번으로 가셔질 더러움이 아니었다. 머리카락은 이제 많이 자라서 여기저기 얽혀있고 마른 잎이나 잔가지들이 머리카락에 엉겨서 매듭을 짓고 있었다. 얼굴은 뭘 먹거나 땀을 씻는 행위 덕분에 꽤 깨끗한 편이었지만 손이 닿지 않는 구석은 일종의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자기 옷도 예외가 될 수 없었지만 옷은 전부 헤어지고 땀으로 빳빳해졌다. 예의를 갖추거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관습에 따라 입는 것이었다. 살갗에는 소금물이 말라붙어 비듬같이 엉겨 있었다. 이러한 상태를 이제껏 정상으로 여기고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는 한숨을 내쉬고 과일을 따낸 가지를 제자리로 밀어놓았다. 이미 사냥부대는 숲속이나 바위 근처에서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렐프는 고개를 돌려 바다를 바라보았다. 자, 그럼 잠깐 끊고, 그럼 요렇게 지금 외양 묘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외양 묘사를 왜 했을까? 바로 렐프의 모습이 점점 야만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쵸? 이것을 렐프가 자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명이었던 자신이 점차 야만스럽게 변해가는 것을 조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안 좋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 봅니다. 섬의 반대편에 해당하는 이곳의 경치는 판이했다. 아롱아롱하는 신기루의 마력도 차가운 대양의 물을 견디지 못했고 선명하게 잘려진 듯한 수평선은 푸르기만 했다. 렐프는 암초 쪽으로 어슬렁어슬렁 내려갔다. 여기까지 내려오니 해면과 같은 높이에서 심해의 파도가 끊임없이 부풀어 오르며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파도의 넓이는 5km가량이나 되기 때문에 얕은 바다 물결이나 사주에 들어오는 물결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었다. 이 파도는 섬 전체의 길이만큼 펼쳐져 있고 섬 같은 것은 아랑곳 할 바가 아니라는 듯이 밀려왔다가는 다른 볼일을 찾아 나서는 것 같았다. 밀려온다기보다 대양 전체가 타성으로 솟구쳤다 내려갔다 한다고 말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이유가 바다는 밑으로 빨려 내려갔다. 그리하여 빠져나가는 물 때문에 크고 작은 폭포를 만들고 산호초보다 깊숙하게 잠기면서 윤기나는 머리카락 같은 해초를 바위에 부착시켰다. 잠깐 쉬는 것 같더니 포효하면서 기세를 올려 다시 부풀어 올라와 바위 사이 틈으로 팔이라도 벌리듯 물결을 보내고 그로부터 1m가량 떨어진 곳에서는 팔에 달린 손가락 같은 물거품을 뿜어내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렐프는 이어지는 물결의 기복을 눈으로 쫓았다. 그러자 망망한 바다가 그의 머리를 멍하게 만들었고 그러다가는 바다의 무한한 광활함이 그의 주위를 끌었다. 이 바다는 두세 개의 경계선이면서 장벽이었다. 모래사장이 있는 섬 저쪽에서는 낮에는 신기루에 쌓이고 고요한 초호가 방패처럼 보호해주기 때문에 누구나 구조의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잔인한 이 대양의 매정함과 몇 마일이나 뻗어있는 경계선을 대하게 되는 이곳에서는 누구나 위축되고 무기력해지고 저주를 받게 되고 사이먼이 그의 귀에 입을 바짝 댄 채 이야기하고 있었다. 렐프는 몸통을 활처럼 굳힌 채 양손으로 바위를 힘껏 쥐고 있었다. 목덜미의 근육은 굳어있고 입은 억지로 벌리고 있는 듯한 자신을 인식했다.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사이먼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이먼은 한쪽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높은 바위를 움켜잡은 자세로 렐프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한쪽 다리는 렐프가 있는 곳까지 늘어뜨렸다. 렐프는 당황해서 무슨 단서라도 찾으려는 듯이 사이먼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너무 커, 이 바다는. 사이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틀림없이 넌 돌아가게 될 거야.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어. 렐프의 몸에서 긴장이 풀렸다. 그는 바다를 힐끗 쳐다보고 나서 사이먼을 향해 쓰디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내 주머니에 배라도 들어있니? 사이먼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알지? 사이먼이 좀처럼 입을 열지 않자 렐프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넌 돌았구나. 사이먼이 머리를 어찌나 세차게 가로주었던지 더러운 검은 머리가 앞뒤로 흔들리면서 얼굴을 가렸다. 아니야, 돌지 않았어. 너는 무사히 고향에 돌아가게 될 거라고 막연한 생각한 것뿐이야. 이유는 없어. 잠시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두 소녀는 서로에게 미소를 던졌다. 로저가 덤불 속에서 외쳤다. 이리 와봐. 멧돼지 통로 근처가 파헤쳐져 있고 아직 김이 나는 똥이 그곳에 있었다. 잭은 그 똥이 사랑스럽기라도 한 듯 그것을 향해 상체를 굽혔다. 렐프, 우리가 다른 짐승을 찾고 있긴 해도 역시 고기는 필요해. 딴전을 피우지 않겠다면 사냥하기로 한다. 그들은 다시 출발했다. 이제껏 언급된 짐승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사냥부대들은 서로 바싹 붙어 있었고 잭이 앞장서서 멧돼지의 뒤를 쫓았다. 그들은 렐프가 생각했던 것보다 느리게 전진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느릿느릿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다행스럽기도 했다. 렐프도 창을 안고 있었다. 잭이 전략상의 긴급사태에 부딪히자 행렬은 발을 멈췄다. 렐프는 나무에 몸을 기댔다. 그러자 금세 백일몽이 다시 그의 의식을 뚫고 들어왔다. 사냥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잭이고 산에 오르려면 아직도 시간은 충분하다. 옛날 채텀에서 데번 포트까지 아버지를 따라가서 황무지 근처에서 산 적이 있었다. 그 후 엘프는 계속 집을 옮겨가며 살아봤지만 식구들이 그 집에서 살게 된 후로 자신은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게 되었기 때문에 유독 그 집이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그때는 엄마와 함께 지내던 시절이었고 아빠도 매일 집으로 귀가했다. 야생 망아지들이 정원 아래에 돌담에 와있고 눈이 내리고 있었다. 집 뒤에는 일종의 헛간이 있었는데 그곳에 놓은 눈송이가 소용돌이 치며 내리는 것을 바라보았다. 눈송이가 땅에 떨어져 녹아 없어진 곳에 축축한 땅도 보였다. 그곳에서는 첫 눈송이가 땅에 떨어져서 녹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도 있었고 마당 전체가 하얗게 눈으로 덮이는 것도 볼 수가 있었다. 추우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창 너머로 밖을 내다보았다. 창가에는 밝은 구리 주전자와 조그만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푸른색 접시가 늘어서 있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설탕과 크림을 넣은 콘플레이크 한 그릇을 먹었다. 그리고 책이 있었다. 책은 침대 곁에 책꽂이에 꽂혀 있었는데 그가 보고 난 뒤 제자리에 갖다 꽂지 않아서 맨 위에 두세 권은 함께 포개져서 자빠져 있었다. 책은 겉장이 너덜너덜했고 달아 있었다. 톱시와 몹시에 관한 얘기가 들어있는 번쩍번쩍 빛나는 책이 한 권 있었는데 그것은 계집애들에 관한 이야기여서 그는 읽지 않았다. 마법사에 관한 책이 있었는데 일종의 섬뜩한 공포를 느끼며 읽는 책이었다. 그는 선택한 거미 그림이 있는 27페이지는 그냥 건너뛰었다. 이집트에서 여러 가지 유물을 발굴한 사람에 관한 책도 있었다. 어린이를 위한 기차, 어린이를 위한 배 라는 제목이 붙은 책도 있었다. 이러한 것들이 그의 기억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다. 어린이를 위한 메모드 이야기라는 책의 무게가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지는 영상을 느낄 수 있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즐겁고 정다웠다. 자, 그래서 지금 렐프가 자기가 살고 있었던 예전의 그런 풍경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즐겁고 정다웠다. 즉 문명 세계에서의 생활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면 그들 앞에 있는 잡목림에서 요란스러운 소리가 났다. 소년들은 멧돼지 통로로부터 비명을 지르며 흩어져 덩굴 속으로 몰려들어갔다. 렐프는 잭이 옆으로 피하면서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때 통로를 따라 그를 향해 한 동물이 달려오고 있었다. 뿔 같은 어금니를 번뜩이고 위협하듯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렐프는 침착하게 거리를 재고 겨냥했다. 멧돼지가 불과 5m 앞까지 접근했을 때 그는 가지고 있던 나무 막대기를 던졌다.
그것이 멧돼지의 코에 맞고 잠시 그곳에 매달려 있었다. 멧돼지 소리는 이제 꽥꽥거리는 비명으로 바뀌었고 그놈은 방향을 바꿔 숲으로 돌아갔다. 멧돼지 통로는 다시 소년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잭은 돌아와서 덤불을 쑤시며 돌아다녔다. 여기를 통과해서 다시 우리에게 덤벼올 거야. 여기를 지나갔다니까. 숫 멧돼지는 그들에게서 허둥지둥 달아난 것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더듬어온 멧돼지 통로와 나란히 또 다른 통로가 있다는 걸 알아냈다. 잭이 뒤쫓았다. 렐프의 마음은 공포와 염려와 자부심으로 가득했다. 내가 멧돼지를 맞췄어. 창에 꽂혔어. 더 나아가 보니 뜻밖에도 해변의 넓은 장소로 나오게 되었다. 잭은 헐벗은 바위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도망쳤어. 내가 맞췄어. 렐프가 다시 말했다. 창이 약간 꽂혀 있었어. 그는 증인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너 내가 하는 거 봤지? 모리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봤어. 코에 가서 정통으로 맞았어. 멋있었어. 렐프는 신이 나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난 제대로 맞췄어. 창이 제대로 꽂혔거든. 내가 상처를 입힌 거야. 그는 소년들에게서 새로운 존경의 빛을 마음껏 즐기며 사냥도 괜찮은 것이라고 느꼈다. 내가 정확히 한 방 먹였어. 내 생각엔 그게 우리가 말하던 그 짐승이었던 것 같아. 잭이 돌아왔다. 그건 그 짐승이 아니야. 그건 순멧돼지일 뿐이야. 내가 맞췄어. 왜 그놈을 붙잡지 못했니? 나는 붙잡으려고 했는데. 렐프의 목소리가 커졌다. 순멧돼지야. 잭은 갑자기 얼굴을 붉혔다. 그것이 우리에게 덤벼들 거라고 그랬지? 그런데 왜 창을 던졌지? 왜 더 기다리지 않았지? 그는 팔을 내밀었다. 이걸 봐. 그는 그들 모두가 보도록 왼쪽 팔을 내밀었다. 바깥쪽으로 상처가 있었다. 큰 상처는 아니지만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 어금니 당한 거야. 창으로 찌를 겨를도 없었어. 모든 시선이 잭에게로 집중되었다. 상처잖아. 사이먼이 말했다. 거기를 빨아내야 해. 베렌가리아처럼. 잭은 그곳을 빨았다. 내가 맞췄어. 렐프가 분개한 목소리를 말했다. 내 창으로 맞춰서 상처를 입혔단 말이야. 그는 소년들의 주의를 환기하려 했다. 그게 통로를 따라 달려오고 있었거든. 나는 던졌어 이렇게. 로버트가 그를 향해 멧돼지처럼 으르렁거렸다. 렐프도 그 장난을 받아 던지는 신용을 했다.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다. 곧 그들은 덤벼드는 로버트를 마구 찌르는 신용을 했다. 포위해. 잭이 소리쳤다. 둘러선 원은 좁아졌다. 로버트는 공포에 질린 신용을 하면서 비명을 지르다가 다음 순간 정말 아파서 비명을 올렸다. 오, 그만해. 다치겠어. 그가 에어싼 소년들 사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창의 손잡이 부분이 그의 등에 와 닿았다. 이놈을 잡아. 모두 덤벼들어 그의 팔다리를 잡았다. 갑작스레 진한 흥분에 매료된 렐프는 에릭의 창을 잡아채서 그것으로 로버트를 찔렀다. 이놈을 죽여! 이놈을 죽여! 갑자기 로버트는 비명을 지르며 미친 듯이 몸부림쳤다. 잭이 그의 머리채를 잡고 칼을 휘둘렀다. 그의 뒤에서는 로저가 덤벼들려고 안간힘을 썼다. 춤이나 사냥이 끝나는 순간처럼 의식조의 합창이 시작되었다. 멧돼지를 죽여라. 목을 따라. 멧돼지를 죽여라. 때려잡아라. 렐프도 더 가까이 접근하려고 애를 썼다. 갈색의 연한 살점을 한 줌 얻고 싶었다. 상대를 비틀고 상처를 입히고 싶은 욕망이 용솟음 쳤다. 잭의 팔이 내려졌다. 생동하는 원을 이룬 소년들은 환호하며 돼지 멱다는 소리를 냈다. 그러고는 조용히 바닥에 누워서 헐떡이며 겁에 지는 로버트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더러운 팔로 얼굴을 문지르곤 자신의 체면을 회복하려고 했었다. 아이고 엉덩이 아파. 그는 원망의 눈초리로 엉덩이를 문질렀다. 잭이 땅에서 덤블링을 했다. 참 재미있는 놀이였어. 단순한 놀이였을 뿐이야. 렐프의 어조는 불안했다. 나도 전에 한번 럭비하다가 크게 다친 적이 있었어. 북이 있어야겠다. 그럼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모리스가 말했다. 렐프가 그를 보았다.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건데? 잘 몰라. 우리에게 봉화가 필요하듯이 북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럼 북소리에 따라서 장단을 맞출 거 아니야? 멧돼지가 필요해. 진짜 사냥에서처럼 하고 로저가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멧돼지 노릇을 하든지 하고 잭이 말했다. 누가 멧돼지처럼 꾸미고 가령 날 넘어뜨리는 신용을 하면 되잖아. 진짜 멧돼지가 필요해. 아직도 엉덩이를 어루만지면서 로버트가 말했다. 진짜로 죽여봐야 되니까. 꼬마를 써먹어 하고 잭이 말하자 모두들 웃었다. 렐프는 일어나 앉았다. 자, 좀 잠깐 끊고. 자, 위에서는 지금 놀이를 했죠. 그치? 멧돼지 사냥 놀이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점점 이제 이성은 사라지고 본능과 야만만 남게 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계속 보면 이런 속도로 나가다가는 우리가 찾는 것을 찾아내지 못할걸. 그들은 하나씩 일어나 넝마 같은 옷을 걸치고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렐프가 잭을 바라보았다. 이제 산으로 간다. 새끼돼지한테 가야 되지 않을까? 어둡기 전에 말이야. 모리스가 말했다. 쌍둥이가 한 몸뚱이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게 오라. 산에는 내일 아침 올라가고.
렐프는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우리는 다시 봉화를 피워야 해. 새끼 돼지 안경이 없는 걸 그러니 피울 수가 없어. 잭이 말했다. 그럼 산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러 가자. 모리스는 겁쟁이처럼 보이기 싫어서 머뭇거리면서 말했다. 만약 그 위에 짐승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잭이 칼을 휘둘렀다. 죽이지. 햇볕이 좀 시원해졌다. 그는 창으로 후려치는 신용을 했다. 뭘 꾸물거리는 거야? 우리가 이쪽 바닷가를 따라가면 전번에 산불로 타버린 곳 바로 밑으로 나가게 될 거야. 거기선 산을 오를 수 있어. 하고 렐프가 말했다. 다시 잭이 앞장을 서서 눈부신 바다에 일렁이는 수면을 곁으로 하고 걸어갔다. 고르지 못한 길은 익숙한 발걸음에 맡겨두고 렐프는 다시 한번 꿈의 세계를 헤맸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그의 익숙해진 발걸음도 전처럼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도처에서 물가에 벌거벗은 바위에 부딪혔고 그럴 때마다 그 바위와 울창한 숲 사이로 비스듬히 헤쳐나가야만 했다. 조그만 벼랑이 있으면 기어오르기도 하고 그냥 걸어서 넘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좀 긴 벼랑은 기어 넘기기도 했다. 여기저기에서 그들은 파도에 젖은 바위를 기어넘고 밀물이 빠질 때 만들어 놓은 맑은 웅덩이는 뛰어넘었다. 그들은 좁은 바닷가의 통로를 방어진처럼 갈라놓은 깊은 웅덩이에 이르렀다. 그곳은 바닥도 없는 것 같았다. 그들은 물이 쿨쿨대며 소용돌이치는 어두운 구덩이송을 들여다보며 겁에 질렸다. 그러자 파도가 몰려와서 그 웅덩이에서 바닷물이 솟구치고 물보라가 덩굴에까지 튀어올라 물벼락을 맞은 소년들이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숲을 헤치고 가볼까 했으나 숲은 마치 새 둥지처럼 빽빽하게 적조된 피륙처럼 너무나 울창했다. 결국 그들은 물이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사람씩 그 웅덩이를 뛰어넘었다. 그런데도 몇 명은 또 물벼락을 맞았다. 그곳을 지나자 바위들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더 험해져서 그들은 잠시 앉아서 넝마같이 헤어진 옷을 말리며 섬을 서서히 지나가는 물이랑의 윤곽을 지켜보았다. 곤충처럼 떠돌고 있는 작은 새들이 모여있는 곳에 과일이 있었다. 그러나 걸음이 너무나 늦다고 렐프가 말했다. 그는 직접 나무에 올라가 차일처럼 드리워진 나뭇잎을 헤치고 산에 내모진 정상은 아직 멀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그들은 산호초를 따라 걸음을 재촉하려 했지만 로버트가 무릎을 크게 다쳐 안전하게 가려면 천천히 걷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들은 위험한 산을 오르듯 조심스레 나아갔다. 급기야 산호차가 서슬이 푸른 어마어마한 절벽을 이룬 곳에 도달했다. 그 위는 울창한 정글이고 절벽 자체는 칼로 깎은 듯이 바다를 향하여 곤두박질하며 빠져드는 형세였다. 렐프는 무엇을 헤아리듯 태양을 바라보았다. 아직 이른 저녁이군. 이와 같은 차 마실 시간은 지났을 시각이야. 난 이 절벽이 기억나지 않아. 잭이 프리주가 말했다. 그러니까 이곳은 내가 와보지 못한 해안임이 틀림없어. 렐프가 고개를 끄덕였다. 자, 가만히 있자. 이제 렐프는 여러 사람 앞에서 생각을 하는 것도 예사롭게 되었고 나날의 결정을 내리는 것도 장기두도 쉽게 할 수 있었다. 다만 문제는 그가 장기에 능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는 꼬마들과 새끼돼지를 생각했다. 렐프는 혼자서 오두막 속에 웅크리고 앉아있을 그의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었다. 오두막에는 악몽 속에서 지르는 잠꼬대 소리 이외에는 정적밖에 없을 것이다. 우린 꼬마들을 새끼돼지에게만 맡겨둘 순 없어. 밤새도록 말이야. 다른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둘러서 그를 지켜보았다. 돌아가려면 몇 시간이 걸릴 거야. 잭이 헛기침을 하더니 야릇하고 깐깐한 목소리를 말했다. 새끼돼지에게 무슨 일이 생기게 내버려둬서는 안 돼. 그렇잖아. 렐프는 에릭의 더러운 창끝으로 자신의 이를 가볍게 때렸다. 우리가 횡단해서 간다면? 그는 주위를 힐끗 쳐다보았다. 누가 한 사람 섬을 횡단해 가서 우리가 어두워진 후에야 돌아가게 된다고 새끼돼지에게 일러주면 좋겠는데? 고지 들을 수 없다는 듯이 비리 말했다. 숲을 가로질러서 혼자서 지금? 한 사람밖에 보낼 수 없어. 사이먼이 소년들을 해치고 렐프에게로 다가섰다. 상관없다면 내가 가겠어. 난 무섭지 않아. 정말이야. 렐프가 대답할 여유도 주지 않고 그는 몸을 돌리며 힐끗 미소 짓고는 숲속으로 기어들어갔다. 렐프는 잭을 돌아보았다. 처음으로 화를 내며 그를 바라보았다. 잭, 너는 그 전에 성체 바위까지 가보았지? 잭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지? 너는 이 해안을 따라왔었지? 산 밑에 저기에서 왔겠지? 응. 그리고 나선? 난 멧돼지 통로를 발견했어. 그건 여러 마일이나 뻗어 있었어. 그렇다면 이 근처에 멧돼지 통로가 있겠군. 저기 아니야? 렐프가 고개를 끄덕이며 숲을 손으로 가리켰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좋아. 강행군에서 그 멧돼지 통로를 찾아내기로 하자. 그는 한 걸음 내딛다가 멈춰섰다. 하지만 잠깐 기다려. 그 통로가 어디로 통해 있었지? 산으로 통해 있어. 잭이 냉소 쪽으로 말했다. 정말이라니까? 넌 산으로 가고 싶지 않단 말이냐? 렐프는 잭의 고조되는 적대감을 눈치채고 한숨을 내쉬었다. 앞장서지 못하게 될 때마다 번번이 잭은 이런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나는 햇빛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야. 어두워지면 허둥대다 넘어진단 말이야. 우리는 짐승을 찾으러 나선 것 아니야? 어두워서 보이지 않을걸? 그래도 나는 기꺼이 가겠어. 잭이 흥분해서 말했다. 멧돼지 통로에 닿으면 산으로 갈 테야. 넌 안 갈래? 그보다 오두막으로 돌아가 새끼 돼지에게 보고할 셈이지. 이번엔 렐프의 얼굴이 붉어질 차례였다. 그는 새끼 돼지가 전에 그에게 일러준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터득하고 절망적으로 말했다. 어째서 넌 날 미워하지? 어떤 점잖지 못한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소년들은 불안하게 몸을 움직였다. 침묵이 계속되었다.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은 렐프가 눈길을 다른 곳을 돌렸다. 자, 가자. 그는 앞장서서 엉켜있는 덩굴 식물을 마치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헤치며 나아갔다. 잭은 선두를 빼앗기고 침울해져서 대연의 후미를 지키며 뒤따랐다. 큰 통로는 마치 어두운 터널 같았다. 이미 태양은 세상의 끝을 향해 빠른 속도로 미끄러지고 있어서 숲속은 그림자처럼 어두웠다. 통로는 널찍하고 많이 밟혀 있었으므로 그들은 빠른 걸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었다. 나뭇잎이 지붕을 이룬 듯한 곳에 이르러 그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발걸음을 멈췄다. 머리 위 나뭇잎이 벌어진 틈으로 산꼭대기에서 빛나고 있는 몇 개의 별이 보였다. 이제부터 산이군. 소년들은 의아한 태도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렐프는 결정을 내렸다. 곧장 바위판으로 갔다가 내일 산에 오르기로 하자. 그들은 찬성의 뜻으로 수군거렸다. 그러나 잭이 바로 옆에 왔었다. 겁이 나면 물론 그렇게 해야겠지. 렐프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 성체 바위에서 앞장선 게 누구였지? 거기 나도 갔었어. 그리고 그때 한낮이었고. 좋아. 지금 곧 산에 오를 사람? 침묵이 유일한 대답이었다. 샘, 에릭, 너희들은 어때? 우리는 새끼 돼지에게 돌아가서 전해야 하는데? 그래, 그렇게 해. 사이먼이 갔잖아. 우선 새끼 돼지에게 알려야 해. 만약. 그래, 그럼 로버트 너는? 그리고 빌은? 그들은 이제 곧장 화강한 바위판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물론 겁이 나서가 아니라 지쳤기 때문이다. 렐프가 잭을 향해 말했다. 알겠지? 난 산으로 올라가겠어. 아기에 찬 잭의 말이었다. 악담 같았다. 깡마른 몸에 힘을 주고 위협하듯 창을 든 채 그는 렐프를 바라보았다. 난 짐승을 찾으러 산으로 올라가겠어. 지금 당장. 이어서 가시도 친 듯한 말이 예사로우면서도 신랄한 말이 튀어나왔다. 가겠니? 이 말에 다른 소년들은 오두막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잊고 이 두 영혼이 새로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보려고 어둠 속에서 몸을 돌렸다. 그 말은 너무나 적절하고 너무나 신랄하고 너무나 효과적이어서 반복할 필요가 없었다. 오두막과 조용하고 정다운 초호의 물가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렐프의 정신이 해이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 말은 렐프를 기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가겠어. 냉정하고 예사롭게 자신의 목소리가 울려나오자 렐프 자신도 놀랐다. 그 바람에 잭의 가시돋친 조롱도 아주 무력해지고 만셈이었다. 네가 가겠다면 물론 나도 가지. 응, 가자고. 잭이 한 걸음 떼어놨다. 자, 그럼. 소년들이 말없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소년은 나란히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렐프가 걸음을 멈췄다. 이건 바보짓이야. 왜 둘이서만 가야 하지? 무엇인가 발견한다 해도 둘이서는 상대가 되지 않을 것 아니야? 소년들이 허둥지둥 달아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수처럼 몰려가는 무리들 속에서 하나의 형체가 움직여왔다. 로저 아니야? 그래. 그럼 셋이 되는구나. 그들은 다시 산비탈에 올랐다. 어둠이 조수처럼 주위를 에워싸는 것 같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잭이 숨이 막히는 듯 기침을 했다. 일진 광풍이 불어와 세 소녀는 모두 훌쩍였다. 렐프도 눈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다. 쟤야, 산불로 타버린 곳 근처에 와 있는 거야. 그들의 발자국과 이따금 불어오는 미풍이 작은 악령 같은 제티를 날리고 있었다. 그들이 다시 멈춰섰을 때 렐프는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기침했다. 만일 짐승이 없다면 10중 8구 없겠지만 그럴 경우는 괜찮다. 그러나 만약 산정에서 무엇인가가 기다리고 있다면 세 사람이 어떻게 하겠단 말인가? 캄캄한 어둠 속에서 겨우 막대기 정도나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린 바보짓을 하고 있어. 어둠 속에서 대답이 들려왔다. 겁나니? 신경질적으로 렐프는 몸을 흔들었다. 이건 모두가 잭 때문에 비롯된 일이었다. 물론 겁나지. 어쨌든 우린 바보짓을 하고 있어. 네가 가고 싶지 않다면 혼자 올라가겠어. 냉소적인 목소리였다. 렐프는 그러한 잭의 목소리를 듣고 그가 미워졌다. 눈을 찌르는 제티와 피로 그리고 공포에 우라가 치밀었다. 그럼 가봐. 우린 여기서 기다릴 테니. 침묵이 흘렀다. 왜 안 가지? 겁이 나니? 어둠 속에 저마나 잭의 모습이 떨어져 나가더니 멀어져 갔다. 알았어. 안녕. 그 검은 점이 사라지고 대신 다른 검은 점이 그 자리를 채웠다. 렐프는 자신의 무릎이 어떤 딱딱한 것과 부딪히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날카롭게 느껴지는 수추로 변한 나무줄기였다.
그는 그것을 흔들어 보았다. 타다 남은 날카로운 숯등걸이 그의 무릎 뒤쪽을 날카롭게 찌르는 것을 느끼고 그는 로저가 앉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렐프는 손으로 더듬어 로저 곁에 가서 앉았다. 나무 줄기가 보이지 않는 잿더미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원래 말이 없는 로저는 잠자코 있었다. 짐승에 대해서도 아무 의견을 말하지 않았으며 왜 이 터무니없는 탐험에 합세했는지도 전혀 말이 없었다. 그는 그냥 앉아서 나무 줄기를 조용히 흔들고 있을 뿐이었다. 렐프는 신경질적으로 무엇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로저가 그의 막대기로 무엇인가 두드리고 있는 것임을 깨달았다. 이렇게 렐프와 로저는 앉아 있었다. 두들며 두드리며 흔들며 두드리며 앉아있는 속을 알 수 없는 로저와 약이 올라있는 렐프. 그들 주위로 바짝 다가선 하늘은 산이 시커멓게 솟아있는 언저리만을 제외하곤 별을 잔뜩 머금고 있었다. 위쪽에서 무엇인가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가 바위나 잿더미 위로 성큼성큼 위태롭게 발걸음을 내딛는 소리였다. 곧 잭이 나타나 그들을 알아보았다. 잭은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면서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쉰 목소리를 말했다. 난 꼭대기에서 그걸 보았어. 그들은 잭이 나무 줄기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나무 줄기가 요란하게 흔들렸다. 잠자코 잠시 누워있다가 그는 중얼거렸다. 잘 봐, 뒤따르고 있을지도 몰라. 소나기 같은 잿가루가 그들 주위에 쏟아졌다. 잭이 일어나 앉았다. 나는 그게 부풀어 오는 것을 보았어. 헛것을 본 거 아니야? 렐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부풀어 오르는 물건이란 건 없어. 그런 생물은 없어. 로저가 입을 열었는데 그들은 그를 까맣게 잊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소리에 깜짝 놀랐다. 개구리가 있잖아. 잭은 키들거리면서 몸서리쳤다. 어쩌면 개구리인지도 모르겠군. 소리도 났어. 펑 하는 소리 같았어. 그러더니 크게 부풀어 오르잖아. 렐프도 놀랐다. 그의 목소리는 고요했는데 자기 목소리의 특이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말한 의도가 허풍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럼 가서 보자. 잭을 알게 된 뒤 렐프는 그가 처음으로 머뭇거리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다. 지금 얼떨결에 나온 소리였다. 물론이지. 렐프는 나무 줄기에서 일어나 앞장서서 소리를 내는 타고나무 숲더미를 가로질러 어둠 속을 헤치고 올라갔다. 두 소년도 뒤따랐다. 그의 육성이 잠잠해지자 내면의 이성의 소리와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새끼돼지는 그를 철부지라고 부르고 있었다. 또 다른 목소리는 그에게 바보짓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었다. 어둠과 필사적인 모험이 치과 의사의 진찰대에 가서 앉았을 때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들이 마지막 비탈길에 이르렀을 때 잭과 로저가 가까이 다가왔다. 잉크얼로 깎기만 하던 것이 이제는 식별할 수 있는 인간의 형체로 변해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은 같이 합의라도 한 듯이 발을 멈추고 쪼그려 앉았다. 그들 뒤 수평선 위에는 곧 달이 떠오르려는 듯 하늘이 밝게 돋보이고 있었다. 바람이 다시 숲속에서 포효하면서 그들의 넝마 같은 옷을 몸에 찰싹 달라붙도록 눌러대고 있었다. 렐프가 몸을 움직였다. 자, 가자. 그들은 앞으로 기어 올라갔다. 로저가 약간 뒤로 쳐졌다. 잭과 렐프는 산 등성이에서 함께 방향을 돌렸다. 번쩍이며 뻗어있는 초호가 그들 아래 깔려 있었고 그 너머에는 길고 흰 무늬가 보였는데 그것은 산호초였다. 로저가 곧 뒤따라와 셋은 한자리에 모였다. 잭이 속삭였다. 무릎으로 기어가자. 아마 그 짐승은 자고 있을 거야. 로저와 잭이 앞으로 나아갔다. 이번에는 큰 소리를 친 잭이 맨 뒤로 쳐졌다. 그들은 평평한 정상에 다다랐다. 그곳의 바위는 손과 무릎의 감촉으로는 단단하게 느껴졌다. 부풀어오는 생물. 렐프는 한 손을 차갑게 부드러운 봉화의 재 속에 넣었다가 자칫하면 고함을 지를 뻔했다. 그의 손과 어깨가 뜻밖의 것에 닿았기 때문에 경련을 일으켰던 것이다. 구역질이 치밀 것 같더니 곧 사라졌다. 로저는 그의 뒤에 있었고 잭은 입을 그의 귀에 대고 있었다. 저기야, 바위 틈소리가 있던 것 말이야. 혹같이 생긴 것 보여? 불이 죽은 봉화터에서부터 잭가 날아와 렐프의 얼굴에 들러붙었다. 바위 틈소리가 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구역질이 또 나려 했기 때문이다. 산정이 옆걸음질쳐 미끄러져 내리는 것 같았다.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잭의 속삭임이 다시 들려왔다. 무서우냐? 무섭다기보다는 몸이 마비될 것 같았다. 점점 작아지면서 움직이는 산정에서 그의 몸은 돌처럼 굳어 꼼짝할 수 없이 마비될 것 같았다. 잭이 그의 곁에서 미끄러지듯 떨어져 갔다. 로저는 무언가에 부딪히는 소리를 내고 씩씩거리며 더듬거리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렐프에게 그들의 소곤대는 소리가 들렸다. 보이니? 저기야. 그들 앞 3-4m 떨어진 곳에 바위 같은 것이 있을 리 없는 지점인데도 바위 덩어리가 있었다. 어디선가 조그맣게 조잘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렐프는 혹시 그것이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나서 공포와 혐오를 증오심으로 받고 일어섰다. 그는 납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2번 떼었다. 그들 뒤로는 은빛 달이 수평선을 벗어나 있었다. 그들 앞에는 거대한 원숭이 같은 것이 무릎 사이에 고개를 처박고 앉아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때 숲속에서 바람이 포효하고 어둠 속에서 수런거리는 소리가 일었다. 그러자 그 생물은 머리를 쳐들더니 헬쓱한 얼굴을 그들 쪽으로 돌렸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렐프는 잿더미 사이를 꽁충꽁충 달리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이 소리치며 뛰는 소리가 났다. 렐프는 캄캄한 비탈을 구르듯 달려내려왔다. 곧 산에는 인적이 끊어지고 말았다. 3개의 버려진 막대기와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것만이 산에 남아있었다. 자, 어둠에게 주는 선물. 새끼돼지는 새벽 특유의 창백한 빛을 띤 모래사장에서 눈길을 돌려 어두운 산을 처참하게 올려다보았다. 정말이야? 정말이냐고? 몇 번이나 이야기해야 하니 우리가 봤어 하고 렐프가 말했다. 여기는 안전할 것 같으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렐프는 빠른 동작으로 그의 곁을 벗어나 모래사장을 따라 몇 발짝 떼어놓았다. 잭은 모래사장에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앉아 모래 위에 집게손가락으로 무언가 둥근 모양을 그렸다. 새끼돼지의 음성이 가만히 그들의 귀에 와 닿았다. 정말이니 정말? 올라가서 직접 보렴. 잭이 멸시하듯 말했다. 네가 없어지면 시원하겠다. 나도 겁 안 나. 그 짐승은 이빨이 있었고 크고 시커먼 눈을 가지고 있었어 하고 렐프가 말했다. 그는 진저리를 쳤다. 새끼돼지는 한쪽 알밖에 없는 안경을 벗어서 그 표면을 닦았다. 우린 어떻게 해야 하지? 렐프는 바위 한쪽을 쳐다보았다. 소라가 나무 사이에서 번쩍였다. 해가 떠오를 지점을 배경으로 흰 덩어리처럼 보였다. 그는 더부룩한 머리를 쓸어 넘겼다. 나도 몰라. 그는 겁에 질려 산허리를 도망쳐 내려온 일을 다시 생각했다. 그렇게 몸집이 큰 것과는 싸울 수 없을 것 같아. 진정으로 하는 소리야. 호랑이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말들은 많지만 싸울 수는 없어. 숨어야 할 거야. 잭도 별 수 없어. 잭은 여전히 모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가 이끄는 사냥 부대를 어떻게 생각하지? 사이먼이 오두막 근처의 그늘로부터 살며시 나타났다. 렐프는 잭의 질문을 못 들은 척했다. 그는 바다 위의 하늘이 노랗게 밝아오는 지점을 손으로 가리켰다. 빛이 있는 동안은 우리도 용감해질 수 있어. 하지만 어두워지면? 그런데 하필이면 그것은 봉화 옆에 털퍼도 앉아있거든. 우리가 구조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듯이.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2손을 비틀었다. 그가 목청을 높였다. 그러니 우리는 봉화를 올리지 못하게 됐고 이제 끝장난 거야. 바다 위로 황금빛 점이 나타났다. 그 순간 온 하늘이 환하게 밝아왔다. 사냥부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 막대기로 무장한 소년들이지 뭐. 잭이 벌떡 일어섰다. 걸어가는 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다. 새끼돼지는 한쪽 알만이나 안경을 쓰고 렐프를 바라보았다. 그런 말을 하다니 너는 그의 사냥부대를 깔봤어. 닥쳐. 서투르게 불어대는 소라 소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중단시켰다. 떠오르는 태양을 맞아 사랑의 노래를 부르듯 잭이 소라를 불고 있었다. 오두막이 어수선해지고 사냥부대는 바위판 위를 기어오르고 꼬마들은 늘 그렇듯 아우성치고 있었다. 렐프는 그 소리에 복종하듯 몸을 일으켜 새끼돼지와 함께 화강한 바위판으로 갔다. 얘기할 게 있으면 해. 렐프가 씁쓸하게 외쳤다. 실컷 떠들어봐. 그는 잭으로부터 소라를 뺏어들었다. 이 회의는 잭이 말을 가로막았다. 내가 소집한 거야. 내가 아니었어도 내가 소집했을 거야. 너는 그저 소라를 불었을 뿐이야. 그게 소집한 게 아니고 뭐야? 그럼 이것을 잡아.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해봐. 렐프는 소라를 잭의 팔에 밀어주고 통나무 위에 앉았다. 내가 이 회의를 소집했어. 하고 잭이 입을 열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야. 이제 다 알아냈어. 그 짐승을 봤어. 우리는 기어 올라갔었어. 불과 몇 피트 앞까지 다가왔었어. 그 짐승은 일어나 앉아 우리를 보았어. 그게 무엇을 하는 짐승인지는 나도 몰라. 그것이 정작 어떤 짐승인지도 모르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야. 어둠 속에서 나오는 거야. 나무에서. 조용히 해. 잭이 외쳤다. 너희들은 듣고만 있어. 그게 무엇이든 여하튼 그 짐승은 저 산꼭대기에서 버티고 있어. 아마 기다리고 있나 봐. 우리를 뒤쫓을 건가 봐. 그래, 그런 것 같다. 우리를 뒤쫓으려 하는 거다. 하고 잭이 말했다. 그는 숲속에서의 으스스한 공포가 되살아났지만 그건 이미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 짐승은 틀림없이 우리를 뒤쫓을 거야. 다만 조용히 해. 다음 문제는 우리가 그 짐승을 죽일 수 없었다는 거고, 다음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냥부대는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렐프가 이야기한 사실이야.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소라를 가진 건 나야. 렐프는 너희들 겁쟁이로 생각하고 있어. 멧돼지와 짐승으로부터 몸을 피해 도망치는 겁쟁이 말이야. 그뿐 아니야. 바위판 회의 장소에서는 일종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모두들 안다는 듯한 한숨이었다.
떨리면서도 단호한 제게 목소리가 계속되었다.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 침묵을 마구 밀어내고 있었다. 저 애는 새끼 돼지와 비슷해. 새끼 돼지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 대장으로는 적합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나서 잭은 소라를 렐프를 가리켰다. 그는 겁쟁이야. 잠시 동안 그는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산정에서도 로조 하나는 계속 올라갔는데 렐프는 뒤에 남았어. 나도 갔잖아. 그건 나중이었어. 발처럼 늘어진 머리카락을 통해 두 소녀는 서로를 노려보았다. 나도 갔잖아.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도망친 거야. 너도 그랬고. 하고 렐프가 말했다. 그럼 나를 겁쟁이라고 불러봐. 잭은 사냥부대 쪽을 향했다. 이에는 사냥꾼이 묻대. 우리에게 고기를 가져다 준 적도 없어. 그는 반장도 아니고 우리가 그에 대해 아는 것도 없어. 그냥 명령만 하면서 남들이 거저 복종해 주기를 바라는 거야. 이런 이야기도. 이런 이야기? 렐프가 외쳤다. 실컷 짓거려. 누가 회의를 원했지? 누가 회의를 소집했지? 잭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몸을 돌렸다. 그는 턱을 내리고 눈썹 밑에서 번쩍이는 눈으로 흘려보았다. 좋다 하고 그는 깊은 뜻과 위협이 담긴 어조로 말했다. 좋다. 그는 소라를 한쪽 손으로 가슴에 받쳐들고 집게손가락으로 허공을 찌르는 신용을 했다. 렐프가 대장 노릇을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기대에 찬 눈으로 그는 둘러앉은 소년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냉랭하게 굳어 있었다. 야자수 밑에는 죽은 듯한 정적이 감돌았다. 손들어봐. 잭이 힘차게 외쳤다. 렐프가 대장 노릇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침묵이 계속되었다. 숨막히고 답답하고 치욕으로 가득 찬 침묵이었다. 잭의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가시는가 싶더니 갑자기 다시 그의 양볼이 상기되었다. 고통스러운 모양이었다. 그는 입술을 빨고 다른 소년들과 눈길이 마주치는 곤혹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모로 돌렸다. 몇 사람이나? 그의 목소리의 끝이 가늘게 흐려졌다. 소라를 든 손이 떨렸다. 그는 헛기침을 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럼 좋아. 그는 발채에 깔린 풀밭에다 소라를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굴욕의 눈물이 눈꼬리에서부터 흘러내렸다. 난 이제 너희들과 같이 놀지 않겠어. 안 놀아. 대부분의 소년들은 이제 고개를 숙이고 풀밭이나 자기들의 발치를 내려다보았다. 잭은 다시 목총을 가다듬는 헛기침을 했다. 나는 렐프 집단의 졸개 노릇은 안 할 테다. 그는 오른편 통나무를 훑어보며 성가되었던 사냥부대원의 수를 세웠다. 나는 혼자 이곳을 떠나겠어. 렐프는 제가 먹을 멧돼지를 제 손으로 잡도록 해. 그리고 내가 사냥할 때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은 따라와. 그는 삼각형의 회의 장소를 떠나 흰 모래밭으로 통하는 비탈을 향해 힘없이 걸어갔다. 잭은 몸을 돌려 렐프를 바라보았다. 그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가 분노의 외마디 소리를 크게 질렀다. 필요 없어. 그는 바위판으로부터 뛰어내려 모래사장을 따라 달렸다. 계속 흐르는 눈물을 닦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가 숲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렐프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새끼돼지는 분개했다. 렐프, 내가 이제껏 얘기했잖아. 너는 그저 가만히 서 있기만 했어. 마치. 얼굴은 새끼돼지 쪽을 향했지만 그의 얼굴을 보지 않고 렐프가 말했다. 돌아올 거야. 해가 지면 돌아올 거야. 그는 새끼돼지의 손에 있는 소라를 바라보았다. 뭐지? 관두겠어. 새끼돼지는 렐프를 책망하려던 것을 그만두었다. 그는 다시 안경을 닦고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로 되돌아갔다. 우리는 잭 메리두가 없이도 살 수 있을 거야. 이 섬에는 그애 말고도 딴 사람이 있어. 그런데 믿을 수는 없지만 짐승이 실제로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 바위판 가까이에 붙어 있을 필요가 있어. 잭과 그의 사냥이 별로 필요 없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문제의 진상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을 거야. 새끼돼지야 소용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 잠시 그들은 비통한 심정으로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때 사이먼이 일어나 새끼돼지로부터 소라를 채갔다. 새끼돼지는 너무나 놀라 멍하니 서 있었다. 렐프는 사이먼을 쳐다보았다. 사이먼, 이번엔 무슨 얘기지? 둥글게 모여 앉은 소년들 사이에서 반은 비운 듯한 소리가 튀어나왔다. 그래서 사이먼은 기가 죽었다.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뭔가 우리가. 다시 여러 아이들의 압력이 그의 목소리를 속으로 기어들게 만들었다. 그는 도움이나 동정을 원했고 특히 새끼돼지에게서 더욱 그걸 바랐다. 그는 반쯤 몸을 돌리고 소라를 자신의 갈색 가슴에 끌어안았다. 산에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해. 아이들은 공포심 때문에 몸을 떨었다. 사이먼은 이야기를 끊고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빈정대는 얼굴로 자기를 바라보는 새끼돼지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렐프와 그의 일행도 속수무책으로 내려온 판인데 그 짐승이 있는 산정으로 올라가서 어떡하겠다는 거니? 사이먼은 속삭이듯 대답했다. 그럼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 이야기를 마친 사이먼은 새끼돼지가 자기 손에서 소라를 빼앗아드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그러고는 물러나서 들수록 다른 소년들로부터 떨어져 앉았다. 새끼돼지는 이제 전보다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었다. 지금의 사태가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면 남들이 보기에도 유쾌한 기분으로 얘기한다고 여겨질 듯한 태도였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없다고 해도 우리에게 별 지장은 없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해. 나는 렐프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알 수 있어. 이 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기를 올리는 일이야. 불을 피우지 않으면 봉화의 연기도 올릴 수 없어. 렐프는 초조하게 몸을 꿈지럭거렸다. 아니야, 우린 지금 불을 피울 수가 없어. 그게 저 위에 앉아있단 말이야. 우리는 여기를 떠나면 안 돼. 새끼 돼지는 좀 더 강하게 발언하기 위해 소라를 치켜들었다. 우리는 산정에다 봉화를 올릴 순 없어. 하지만 봉화를 이 밑에 피워서 안 될 이유는 없잖아. 봉화를 저 바위 위에다가 피워 놓을 수도 있지 않아? 모래사장에다 해도 괜찮고 우리는 연기만 올리면 되는 거니까. 옳은 말이다. 연기를 올리자. 헤엄치는 웅덩이 곁에다 하자. 소년들이 제잘됐다. 오직 새끼 돼지만이 봉화를 산에서 아래로 옮기자고 제의할 지적 과감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 여기다 봉화를 옮기기로 하자 하고 렐프가 말했다. 그는 주위를 돌아보았다. 헤엄치는 웅덩이와 바위판의 중간쯤 되는 지점이 좋겠구나. 물론 그이는 무의식 중에 손톱을 질겅질겅 깨물다가 말을 끊고 그 짐승 생각을 하며 얼굴을 찌푸렸다. 물론 낮은 곳에서 피우는 연기는 멀리까지 보이지 않을 거야. 먼 곳에서는 보일 리가 없지. 하지만 그것에 가까이 갈 필요는 없어. 다 듣지 않아도 완전히 이해가 되어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것에게 가까이 접근할 필요는 없어지는 것이다. 당장 불을 피우자. 가장 위대한 착상은 가장 단순한 법이다. 이제 무언가 할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일했다. 잭이 그곳을 떠나서 새끼 돼지는 기쁨과 충만한 해방감을 만끽하고 전체 이익을 위해 기여했다는 자부심으로 마음이 부풀었다. 그래서 그도 땔감 나르는 일에 손을 보탰다. 그가 가져오는 나무는 엎어지면 코 닿을 가까운 곳에 있는 것들로 회의 때 아무런 쓸모도 없이 바위판 위에 쓰러져 있는 나무였다. 그러나 다른 소년들에겐 바위판이 성스러운 곳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아무리 쓸모없는 것이라고 해도 그곳에 있는 것은 손대지 않았다. 쌍둥이는 가까이에 불을 피워놓는 것이 밤에는 위안거리가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몇몇 꼬마들도 그 착상에 춤을 추고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장작은 산정에서 사용하던 것처럼 그렇게 잘 마른 것은 아니었다. 대개는 축축하게 썩어 있었고 이리저리 허둥대는 벌레들이 득실거렸다. 통나무는 바닥에서 조심해서 들어올려 했다. 그렇지 않으면 부서져서 축축한 가루가 되어버렸다. 더욱이 숲속 깊이까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소년들은 가까운 곳에서 일했고 살아있는 나무들이 얽혀있는 것도 가리지 않고 그곳에 쓰러져 있는 나무라면 닥치는 대로 옮겼다. 숲 언저리와 암벽은 익숙한 곳이었고 소라와 오두막에서도 멀리 떨어지지 않아서 낮에는 마음이 놓였다. 밤이 되어 어둠이 깔릴 때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명랑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시간이 감에 따라 공포의 기색이 감돌고 명랑함 속에도 히스테리가 섞여든 것은 사실이다. 그들은 바위판 근처의 모래 위에다 잎사귀, 잔가지, 큰가지, 통나무 등으로 피라밋을 세웠다. 섬에 온 뒤 처음으로 새끼 돼지는 제 손으로 안경을 벗어서 무릎을 꿇고 앉아 불쏘시개에다 햇빛에 초점을 맞췄다. 곧 연기가 한가다 오르고 노란 불꽃이 일어났다. 첫 번째 재난을 당한 이래 불구경을 별로 하지 못한 꼬마들은 매우 흥분했다. 그들이 춤추고 노래하기 시작하자 파티라도 여는 것 같은 분위기가 되었다. 마침내 렐프는 하던 일을 멈추고 일어서서 얼굴에 흐르는 땀을 더러운 팔뚝으로 닦았다. 봉화는 작게 피워야 해. 이것은 너무 커서 계속 불을 지피기가 힘들어. 새끼 돼지는 모래바닥에 조심스럽게 앉아 안경을 닦기 시작했다. 실험해보는 거야. 작지만 뜨거운 불을 피우는 방법을 찾아서 연기가 잘 나는 생가지를 얹어놓으면 돼. 그러자면 이런 나뭇잎이 다른 것보다 더 나을 거야. 불길이 사그러지자 흥분도 식어들었다. 꼬마들은 노래와 춤을 멈추고 제각기 바다나 과일나무나 오두막으로 흩어졌다. 렐프가 모래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봉화를 돌볼 사람의 명단을 새로 작성해야겠어. 충분한 인원이 있다면 말이야. 렐프는 주위를 돌아다보았다. 그제서야 큰 소년들의 수가 얼마나 적은가 깨달았다. 그리고 일이 왜 그다지 힘들었나를 그제야 깨달았다. 모리스는 어디 있지? 새끼 돼지는 다시 안경을 닦았다. 내 생각에는 설마 그애 혼자서 숲속으로 가지 않았겠지? 렐프는 벌떡 일어나 봉화를 급히 한 바퀴 돌고는 다시 새끼 돼지 곁에 와서 자신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섰다. 당번을 정해야 해. 너하고 나하고 샘, 에릭이 있고. 그는 새끼 돼지 얼굴을 보려고도 않고 무심히 지나가는 투로 말했다. 빌과 로저는 어디 있지? 새끼 돼지는 앞으로 몸을 굽히며 장작을 한 갭이 불 위에 얹었다. 가벼웠을 거야. 아마 그 애들도 우리와 함께 어울리지 않을 거야. 렐프는 앉아서 모래에다 작은 구멍을 파기 시작했다. 한 구멍 속에 피 한 방울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렐프는 놀랐다.
깨물고 있던 자신의 손톱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깨물린 손톱 밑에 살에 피가 동그랗게 맺혀 있었다. 새끼돼지가 말을 계속했다. 우리가 땔감을 모으고 있을 때 그 애들이 슬쩍 빠져나가는 것을 봤어. 제기간 저쪽으로 가버렸어. 손톱을 살펴보던 렐프는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 일어난 커다란 변화에 호응하듯이 하늘마저도 오늘은 달라 보였다.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어떤 곳에서는 뜨거운 공기가 하얗게 보였다. 둥근 태양도 평소보다 더 가까이 다가온 듯 흐릿한 은빛이었고 그리 뜨겁지는 않았지만 공기는 질식할 것 같이 답답했다. 그들은 늘 말썽만 피웠어. 그렇지? 그 목소리가 렐프의 어깨 위로 다가왔는데 걱정하는 어조였다. 그들이 없어도 우린 잘 살아갈 수 있어. 이제 더 재밌어질 거야. 렐프는 앉아 있었다. 쌍둥이가 거대한 통나무를 끌어오면서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그들이 그 통나무를 타다 남은 불 속으로 쓰러뜨리자 불티가 날았다. 우리끼리도 잘 해낼 수 있어. 그렇지? 안 그래? 그 통나무가 말라서 불이 붙어 불길이 타오를 때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렐프는 모래밭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새끼돼지가 쌍둥이 형제에게 가서 그들과 속삭이는 것도 곧 이 세 소년이 함께 숲속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렐프는 보지 못했다. 자, 여기 가지고 왔어. 렐프는 갑작스러운 충격에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새끼돼지와 그 두 소년이 곁에 와 있었다. 그들은 과일을 잔뜩 들고 있었다. 저 말이야, 잔치 같은 것을 벌려 할 것 같아서. 새끼돼지가 말했다. 세 소년은 앉았다. 그들은 굉장히 많은 과일을 따왔는데 전부 잘 익은 것들이었다. 렐프가 몇 개를 집어먹자 그들은 렐프를 향해 웃었다. 고마워. 렐프가 말했다. 뜻하지 않은 즐거움이라는 투로 다시 한번 말했다. 고마워. 우리끼리 잘 해낼 수 있어. 하고 새끼돼지가 말했다. 이 섬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쪽은 상식이 없는 걔네들이었어. 이제 불길이 센 불을 조그맣게 피우자고. 그들이 자신을 항상 괴롭혔다는 것을 렐프는 그제야 생각해냈다. 사이먼은 어딨니? 모르겠어. 사이먼은 산으로 올라가지 않았을 텐데. 새끼돼지가 요란스레 웃음을 터뜨리더니 과일을 더 집었다. 산으로 갔을지도 몰라. 그는 입에 가득 문 과일을 꿀꺽 삼켰다. 그 애는 머리가 돌았어. 사이먼은 과일나무가 늘어선 지대를 지나갔다. 그러나 오늘은 꼬마들이 모래사장에 봉화에 열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이먼을 따라오지 않은 터였다. 그는 덩굴 사이를 뚫고 나아가 마침내 공제 곁에 얽힌 듯 직조된 거대한 돗자리 같은 곳으로 들어갔다. 장막 같은 나뭇잎 너머로 햇볕이 마구 쏟아졌고 한가운데서 나비들이 넘실넘실 끝없이 춤췄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햇살이 화살촉처럼 그를 쏘아댔다. 그전엔 공기가 열기 때문에 진동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 공기가 그를 위협하고 있었다. 곧 길고 지저분한 그의 머리에서부터 땀이 비오듯 흘렀다. 그가 초조하게 몸을 옮겨보았으나 태양은 피할 수 없었다. 목이 말라왔다. 지독하게 말랐다. 그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멀리 떨어진 모래사장에서 잭은 몇 안 되는 소년들의 무리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마냥 행복한 표정이었다. 사냥할 작정이다. 그는 소년들을 하나하나 평가하며 쳐다보았다. 모두들 쟁하게 떨어진 모자를 쓰고 있었다. 얼마 전만 해도 그들은 정연하게 두 줄로 서서 천사 같은 목소리로 노래하지 않았던가? 사냥을 하겠다. 이제부터 내가 대장이다. 그들은 찬성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위기는 쉽게 지나갔다. 그리고 그 짐승 이야기인데 모두들 몸을 뒤틀며 숲을 바라보았다. 짐승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자. 잭은 그들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오라, 그래, 짐승은 잊어버려. 잭은 그들의 열의에 내심 놀랐으면서도 결코 놀란 내색을 하지 않았다. 또 한 가지, 여기서는 이상한 꿈을 자주 꾸지 않게 될 거다. 이곳은 섬의 끝이니까. 그들은 난감한 자신들의 세계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동감을 열렬히 표명했다. 자, 들어봐. 우리는 나중에 성체의 바위로 가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저 소란이 뭐냐 하는 곳에서부터 큰 아이들을 더 끌어올 작정이다. 자, 멧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 그는 잠시 끊었다가 다시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 짐승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가 멧돼지를 잡거든 그 짐승에게도 얼마쯤 주기로 하자. 그러면 그 짐승도 우리를 성가시게 굴지 않을 거다. 그는 갑자기 일어났다. 자, 당장 숲으로 가서 사냥하자. 그는 몸을 돌려 빠른 걸음을 재촉했다. 잠시 후 소년들도 다소곳이 그의 뒤를 뒤따랐다. 그들은 숲에 이르자 불안한 마음으로 대형을 흐트러뜨렸다. 곧 잭은 멧돼지가 지나갔음을 알려주는 파헤쳐진 흙과 흩어진 나무 뿌리를 찾아내고 발자국이 방금 생긴 것임을 알아냈다. 잭은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으로 신호하고 혼자 전진했다. 그는 행복했다. 축축한 숲의 어둠이 전에 그가 걸치고 있었던 의복처럼 그를 감싸줬기 때문이다. 비탈을 내려서 바닷가의 산호초가 흩어져 있고 나무가 산재 있는 곳으로 갔다. 부풀어 오른 비계덩이 같은 멧돼지들이 나무 밑에 깔린 그늘을 즐기며 누워 있었다. 바람이 불지 않은 탓인지 멧돼지들은 마음을 놓고 있었다. 사냥에 익숙한 잭은 나무 그림자처럼 숨을 죽였다.
그는 다시 살금살금 그곳을 떠나 숨어있던 사냥부대에 지시를 내렸다. 이윽고 그들은 모두 고요와 무더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조금씩 전진해 나갔다. 나무 밑에는 무료하다는 듯이 한쪽 귀를 흔들어대는 멧돼지가 한 마리 있었다. 다른 놈들과 좀 떨어진 곳에는 가장 큰 암멧돼지와 어미의 행복감에 젖어 누워 있었다. 검은 바탕에 분홍빛이 은은히 감돌고 탱탱한 긴 뱃대기에는 새끼들이 한 줄로 늘어붙어 있었다. 새끼 중에는 잠자는 놈도 있고 주둥이로 파고드는 놈도 있고 꿀꿀거리는 놈도 있었다. 잭은 14m 전방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의 팔이 곱게 뻗으면서 그 앞놈을 가리켰다. 그는 모두가 자기의 의도를 이해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둘러보았다. 그러자 다른 소년들은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들 오른팔을 뒤로 비스듬히 젖혀 올리고 있었다. 자! 멧돼지 떼가 깜짝 놀라 일어났다. 불과 10m 거리에서 불로 단단하게 달군 나무창이 관역으로 오른 멧돼지를 향해 날아갔다. 새끼 멧돼지 한 마리는 로저가 던진 창이 박히자 그것을 대롱대롱 끌고 미친듯이 바닷속으로 뛰어들며 비명을 울렸다. 탱탱한 옆구리에 창 2개를 단 암멧돼지는 숨이 넘어갈 듯 비명을 지르며 허우적거렸다. 소년들이 고함을 지르며 돌격하는 동안 새끼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암멧돼지는 전진해오는 대오를 뚫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숲으로 도망쳤다. 저놈을 쫓아라. 그들은 멧돼지의 통로를 따라 달렸다. 그러나 숲속이 너무나 어둡고 빽빽하게 얽혀 있어서 할 수 없이 잭은 욕설을 퍼부으며 소년들을 정지시킨 후 나무 틈으로 멧돼지의 동종을 살폈다. 한동안 그는 아무 말도 않고 가쁜 숨만 몰아쉬었기 때문에 소년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불안한 탄식을 바라며 시선을 교환했다. 이윽고 잭이 바닥을 가리켰다. 저길 봐라. 다른 소년들이 핏방울을 자세히 살펴보기도 전에 잭은 발자국을 찾아내기가 무섭게 가로막는 나뭇가지를 젖히고 방향을 바꿔 돌진했다. 이처럼 그는 신비할 정도로 정확히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멧돼지를 추적했다. 그러자 사냥부대는 그의 뒤를 따랐다. 그는 덤불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이속이야. 그들이 곧 덤불을 포위했으나 암멧돼지는 옆구리에 창 한 개를 더 꽂고 도주했다. 꽂힌 창 때문에 몹시 거추장스러웠고 뾰족한 톱니가 든 창끝이 멧돼지를 고문했다. 암멧돼지가 나무를 들이받아 박힌 창은 더욱 깊이 몸을 파고들었다. 그 다음에는 생생한 핏자국 때문에 누구나 쉽게 추적할 수 있었다. 오후가 기울었다. 축축한 무더위로 대기가 아른거리는 끔찍한 날씨였다. 암멧돼지는 조금 앞에서 비틀거리며 달아났다. 피를 흘리며 광기를 바라고 있었다. 사냥부대는 욕정이란 끈으로 암멧돼지와 결합되어 있었고 오랜 추적과 떨어진 핏방울 때문에 흥분된 상태였다. 이제 암멧돼지의 모습이 보였고 곧 따라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암멧돼지는 마지막 안간 힘을 다하여 전진했고 그래서 그들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 소년들이 뒤로 바싹 다가갔을 때 암멧돼지는 화사한 꽃이 피어있는 공주로 비틀비틀 들어갔다. 거기에는 나비들이 서로 어우러져 춤추고 있었고 무더운 공기가 조용히 깔려 있었다. 여기서 암멧돼지는 더위에 녹초가 되어 쓰러졌다. 그러자 사냥부대가 마구 덮쳐들었다. 이 미지의 세계로부터의 무시무시한 기습에 암멧돼지는 미친듯이 날뛰었다. 비명을 지르고 꽁충꽁충 뛰어오르려 했다. 그야말로 땀과 소음과 피와 공포가 그곳의 대기를 빼곡히 채웠다. 로저는 쓰러진 멧돼지의 주위를 돌면서 멧돼지의 살점이 드러날 때마다 닥치는 대로 창으로 찔러댔다. 잭은 암멧돼지를 올라타고 칼로 내리찔렀다. 로저는 자기 창끝에 찌를 마땅한 장소를 발견했는지 체중을 전부 실어서 창으로 누르고 있었다. 그 창은 조금씩 살 속을 파고들었고 겁에 질린 멧돼지의 비명은 음계가 높은 절규로 변했다. 다음 순간 잭이 멧돼지의 목덜미를 땄다. 뜨거운 피가 그의 두 손으로 솟구쳤다. 소년들 밑에 깔린 암멧돼지는 축 늘어지고 소년들도 나른해지면서 원을 풀었다. 나비들은 여전히 공지의 한복판에서 정신없이 춤을 추었다. 마침내 살생의 충격이 가라앉았다. 소년들은 뒤로 물러섰다. 그러자 잭이 두 손을 내밀었다. 여기 봐. 잭이 낄낄대며 손을 흔들자 아이들은 피투성이가 된 그의 손바닥을 보고 웃음보를 터뜨렸다. 이어 잭은 모리스를 붙잡고 그의 양볼에다 피를 발랐다. 로저가 찔러박았던 창을 뽑았다. 소년들은 그제야 그 창을 찔러박은 사람이 로저라는 것을 알았다. 로버트가 죽은 멧돼지를 반듯하게 놓으라고 하자 모두가 우레같은 웃음을 터뜨렸다. 엉덩이를 똑바로. 뭐라고 그랬는지 들었지? 그의 말 들었지? 엉덩이를 바로 해. 이번에는 로버트와 모리스가 멧돼지와 멧돼지를 죽이는 신용을 나누어 했다. 모리스가 다가오는 창을 피하려는 멧돼지의 신용을 너무 우스꽝스럽게 해냈기 때문에 소년들은 배꼽을 쥐었다. 급기야 이 놀이도 시들해졌다. 잭이 피투성이가 된 자기 손을 바위에 대고 닦았다.
이어 그는 암멧돼지에게 달려들어 배를 가르고 여러 가지 뜨거운 창자를 도려내어 바위 위에 쌓아놓았다. 그러는 동안 모두들 그를 지켜보았다. 그는 일을 하면서 입을 열었다. 우리는 이 고기를 모래사장을 따라 운반한다. 나는 화강암 바위판으로 가서 그들을 잔치에 초대하겠다. 참 재밌을 거야. 로저가 말했다. 대장, 응? 난 또 뭐라고? 불을 어떻게 피우지? 잭은 다시 털포도 앉아서 암멧돼지를 향해 얼굴을 찌푸렸다. 그들을 습격해서 불을 빼앗자. 네 사람이 있어야겠다. 헨리와 너와 빌과 모리스가 가라. 얼굴에 색칠하고 몰래 들어가서 내가 얘기를 하는 동안 나뭇가지 하나를 빼라. 나머지 애들은 아까 우리가 있던 곳으로 이 멧돼지를 운반하고 그곳에다 불을 피우는 거야. 다음에는 그는 이야기를 멈추고 일어서서 나무 밑에 그림자를 보았다.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보다 작아졌다. 암멧돼지 고기를 얼마쯤은 남겨놓았다가 그는 다시 무릎을 꿇고 부지런히 칼질을 계속했다. 소년들은 그의 주위로 몰려들었다. 그는 돌아보며 로조에게 말했다. 막대기 하나를 골라서 양쪽을 다 뾰족하게 만들어. 곧 잭은 피가 흐르는 암멧돼지의 머리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일어섰다. 막대기 어디 있지? 여기 있어. 한쪽 끝은 땅에 박아. 이봐, 거긴 딱딱한 바위야. 저 틈에다 박아. 그래, 거기야. 잭은 멧돼지 머리를 들고 막대기의 뾰족한 끝에 멧돼지의 부드러운 목구멍을 박았다. 막대기는 아가리 근처로 빠져나왔다. 그는 물러섰다. 멧돼지 머리는 거기에 걸렸고 막대기를 타고 피가 약간 흘렀다. 소년들은 본능적으로 거기에서 물러섰다. 한편 숲 역시 매우 고요했다. 그들은 귀를 기울였다. 가장 요란한 소리는 흘러내린 내장 위에서 윙윙거리며 날아다니는 파리 소리였다. 잭이 속삭이듯 말했다. 멧돼지를 들어. 모리스와 로버트가 늘어져서 더 무거운 시체에 막대기를 꽂아 그것을 메어 올리고 만반의 준비 자세를 갖추었다. 고요한 가운데 말라서 꾸덕한 피를 받고 선 그들이 갑자기 은밀하게 남의 눈치를 보았다. 잭이 큰 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짐승에게 줄 대가리다. 선물이지. 정적이 그 선물을 받아들이고 있어서 그들은 겁을 먹었다. 머리통은 그곳에 남아있었다. 희미한 눈망울에 엷은 웃음을 띠고 이빨 사이로는 차츰 검은색으로 응고되는 피를 머금은 머리통이었다. 갑자기 그들은 전력을 다하여 숲을 통과해 확 트인 모래사장으로 다름질 쳤다. 사이먼은 아까부터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나뭇잎으로 가려진 조그만 갈색의 이미지 바로 그것이었다. 눈을 감고 있음에도 암멧돼지의 머리가 잔상처럼 남아있었다. 반쯤 감은 그 암멧돼지의 눈은 어른들의 생활에서 보는 무한한 모순으로 흐려 있었다. 그 눈은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여겼다. 나도 알아. 사이먼은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 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얼른 눈을 떴다. 그러자 이상한 햇빛 속에서 그 머리는 파리떼나 흘러나온 내장을 무시하고 심지어 막대기에 꽂혀 깎인 위신까지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미있다는 듯이 싱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바싹 타버린 입술에 침을 바르며 고개를 돌렸다. 짐승에게 바치는 선물, 짐승이 선물을 받으러 오지 않을까? 그 머리통도 그와 동감이라는 표정을 짓고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도망쳐! 다른 아이들이 있는 데로 돌아가! 하고 그 머리통은 조용히 말했다. 그건 농담이었어. 왜 그렇게 신경을 써야 하지? 넌 잘못 생각했던 거야. 그뿐이야. 가벼운 두통이겠지. 어쩌면 어떤 음식을 잘못 먹은 거겠지. 얘야 돌아가! 하고 그 머리통은 조용히 말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사이먼이 숨어서 이 잭하고 사냥대가 암멧돼지를 잡는 모습을 훔쳐보고 있던 거야. 사이먼은 젖은 머리카락 무게를 의식하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응시했다. 거기는 점점 구름이 있었다. 섬 전체를 굽어보는 거대한 탑, 부풀어 오르는 탑의 모양을 한 그 구름은 회색과 우윳빛과 구릿빛을 발했다. 그 구름은 육지를 깔고 앉아 있었다. 구름은 힘껏 내리눌러서 답답하게 고문하는 이 열기를 시시각각으로 뿜어냈다. 그 추잡한 것이 싱글거리며 피를 흘리고 있는 공터는 나비들에게조차 버림받았다. 사이먼은 고개를 숙이고 조심조심 눈을 감으면서 얼른 손으로 눈을 가렸다. 나무 밑에는 그림자가 없었지만 도초에 진주 같은 정적이 있어서 실제 하는 것도 환상적이면서 뚜렷하지 않았다. 창자 더미는 톱질하는 소리를 연상시키며 윙윙거리는 파리떼의 시커먼 덩어리였다. 잠시 후 이 파리떼는 사이먼을 발견했다. 배가 터져라 포식한 파리떼는 땀이 흐르며 이룬 실개천가에 내려앉아 물을 마셨다. 파리떼는 사이먼의 콧구멍 밑을 간지리고 넓적다리 위에 등넘기를 하고 있었다. 파리떼는 시커멓고 다양한 색이 섞인 초록색을 띠었고 헤아릴 수 없이 수가 많았다. 그런데 사이먼의 정면에는 파리대왕이 자기 지팡이에 매달려서 밝게 웃고 있었다. 마침내 사이먼은 눈 감은 자세를 포기하고 돌아보았다. 흰 이빨과 희미한 눈과 피가 보였다. 또한 그의 응시는 그 캐캐묻고 피할 수 없는 인식으로 부동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사이먼의 오른쪽 관자놀이에서 맥박에 뛰기 시작하더니 골을 때렸다.
모래마트에 놓은 렐프와 새끼 돼지는 봉화를 바라보며 연기가 나지 않는 불길의 중심부를 향해 한가라의 조약돌을 던져놓고 있었다. 저 가지도 다 탔군. 샘, 에릭은 어디 있지? 땔감을 더 가져와야겠어. 생가지가 떨어졌어. 렐프는 한숨을 내쉬고 일어섰다. 바위판 위, 야자수 밑에는 그림자가 없었다. 사방에서 동시에 비춰오는 것 같은 이상 야릇한 햇빛뿐이었다. 저 높이 부풀어 오르는 구름 사이에서 천둥이 포송처럼 터져나왔다. 비가 옥수같이 퍼붓겠다. 봉화는 어떡하지? 숲으로 급히 달려간 렐프는 큼직한 생가지를 가지고 돌아와 불 위에다 던졌다. 그 가지가 탁탁 터지는 소리를 내고 나뭇잎이 오그라들면서 노란 연기가 퍼져나갔다. 새끼 돼지는 모래판 위에다 손가락으로 작은 모형을 무심코 그렸다. 문제는 우리에겐 봉화를 관리할 사람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야. 너는 샘과 에릭을 한 사람 몫으로 취급하고 있어. 그들은 모든 것을 같이 하니까. 물론 그래야지. 그런데 그건 불공평해. 안 그래? 그들은 두 사람 몫을 해야 하잖아. 렐프는 잠시 생각한 후에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다. 자신이 어른답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렐프는 괴로웠다. 섬의 여건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다. 새끼 돼지가 불을 바라보았다. 생가지가 또 있어야겠네. 렐프는 몸을 굴리며 말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그냥 그 애들 없이 꾸려가야지 뭐. 하지만 봉화가 있어서. 나뭇가지에 타지 않은 끝머리가 나뒹구는 검고 흰 잡동사니를 향해 렐프는 우거지상을 지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려 노력했다. 나는 무서워. 그는 새끼 돼지가 고개를 드는 것을 보고 허둥지둥 말을 이었다. 짐승이 무서운 게 아니야. 물론 짐승이 무섭기도 해. 그러나 정작 무서운 것은 아무도 봉화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야. 물에 빠졌을 때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주는 일이나 아플 때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죽을 테니 이 약을 먹으라고 하는 의사의 말은 모두들 이해할 텐데. 그렇지? 내가 한 말 이해가 되니? 물론 이해해. 그들은 그걸 모르나? 그걸 이해할 수 없다니. 봉화로 신호를 안 하면 우리는 죽게 된다는 것을 모르나? 저것 봐. 뜨거워진 공기 열파가 제 위에서 진동했지만 연기 자체는 보이지 않았다. 한 번 피운 불을 계속 간수하지 못하고 있어. 게다가 아이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 더욱이 그는 땀을 비오듯 흘리는 새끼 돼지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더욱이 나도 때론 관심이 없어질 때가 있어. 만일 나까지 저 애들처럼 관심이 없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새끼 돼지는 안경을 벗었다. 깊이 고민하는 표정이었다. 렐프, 나도 몰라. 우리는 그냥 이대로 계속 해야 해. 그뿐이야. 어른들이라도 그렇게밖에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야. 기왕 마음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기 시작한 이상 렐프는 계속 말을 했다. 새끼 돼지야, 잘못된 것이 뭘까? 새끼 돼지는 깜짝 놀라며 렐프를 바라보았다. 그 짐승일 말고 일을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건 말이야. 그 애들이 저지르는 것처럼 일을 망가뜨리게 하는 것이 뭘까? 새끼 돼지는 안경을 서서히 문지르며 생각했다. 렐프가 이처럼 자기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새끼 돼지는 자부심으로 얼굴에 홍조를 띄었다. 렐프야, 난 몰라. 그 애 때문인 것 같아. 잭 말이야? 응, 잭이야. 잭이라는 말 주위에서조차 금기 조항이 맴돌았던 것이다. 렐프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 그들 근처 숲에서 요란한 함성이 터져나왔다. 흰 얼굴, 붉은 얼굴, 초록 얼굴을 한 도깨비 같은 형상들이 요란한 고함을 지르며 숲에서 뛰어나왔다. 그러자 꼬마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새끼 돼지가 도망치는 모습도 렐프는 곁눈으로 보았다. 두 도깨비가 봉화대로 달려왔다. 그래서 렐프가 자신을 방어할 태세를 취하자 그들은 반쯤 타들어간 가지들을 잡더니 해변을 따라 도주해버렸다. 다른 셋은 렐프를 지켜보며 조용히 서 있었다. 그 셋 중에서 키가 제일 크고 칠한 것과 벨트만 아니면 완전한 알몸을 드러낸 도깨비가 잭이라는 것을 렐프는 알았다. 렐프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무슨 일이냐? 잭은 렐프의 질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만 창을 치켜들더니 외치기 시작했다. 모두를 들어라. 나와 나의 사냥부대는 평평한 바위가에 있는 모래사장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사냥하여 잔치하고 재밌게 지낸다. 우리 종족이 합세하고 싶으면 와서 우리가 사는 것을 보아라. 너희들을 받아줄지도 모른다. 어쩌면 받아주지 않을지도 모르고. 그는 말을 끊고 주위를 살펴보았다. 얼굴에 칠한 가면 덕택으로 수치나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소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자세히 바라볼 수 있었다. 렐프는 불티가 남아있는 봉화대의 무릎을 꿇고 마치 출발점에서 달릴 태세를 하고 있는 단거리 선수 같았다. 또한 그의 얼굴은 긴 머리카락과 검댕으로 반쯤 가려져 있었다. 샘과 에릭은 숲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야자수 언저리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 꼬마는 헤엄치는 웅덩이 곁에서 몸에 주름을 보이며 시뻘겋게 되도록 울어댔고 새끼 돼지는 양손에 소라를 힘껏 쥐고 바위판 위에 서 있었다. 오늘 밤 우리는 잔치를 벌인다. 멧돼지를 잡아 고기를 구했다. 마음이 내키는 사람은 와서 함께 먹어도 된다.
저 머리 위 구름 골짜기에서 다시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었다. 잭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두 야만인들은 몸을 움찔하며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다시 원상으로 돌아간다. 꼬마들은 계속 울어댔다. 잭은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다급히 옆에 있는 것들에게 뭐라고 속삭였다. 자, 시작. 두 야만인은 웅얼거렸다. 그러자 잭이 단호하게 말했다. 자, 시작하라니까. 두 야만인은 서로 시선을 모으고 함께 각자의 창을 치켜들더니 박자에 맞춰 외쳤다. 추장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나자 그들 셋은 몸을 돌려 종종 걸음으로 그곳을 떠났다. 이윽고 렐프는 일어서서 야만인들이 사라진 장소를 바라보았다. 겁을 집어먹은 듯 샘과 에릭은 가까이 와 속삭였다. 내 생각에 그것이 나는 무서웠어. 새끼돼지는 여전히 소라를 들고 화강한 바위판 위에 저만큼 떨어져 서 있었다. 잭과 로버트와 모리스였어 하고 렐프가 일러주었다. 참 저 애들 재밌게 놀지? 나는 천식이 발작하는 줄 알았어. 잭이랄 또 천식이야? 잭을 봤을 때 그가 소라를 가지러 온 줄 알았어.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 그들 소년들은 애정어린 존경심으로 흰 소라를 바라보았다. 새끼돼지가 소라를 렐프의 손에 넘겨주자 꼬마들은 낯익은 그 상징을 보고 돌아오기 시작했다. 여기선 안 돼. 그는 의식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 다시 바위판 쪽으로 몸을 돌렸다. 선두에 소라를 앓은 렐프가 걸었고 그 뒤에 심각한 새끼돼지가 서고 다음으로 쌍둥이 형제 그리고 맨 끝으로 꼬마들과 나머지 아이들이 뒤따랐다. 모두 앉아. 그들은 불을 가져가려고 우리를 습격했던 거야. 그들은 재미있게 놀고 있어.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머리에서 찰칵하고 셔터가 닫히는 소리가 들려 렐프는 그만 당황했다.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 그런데 검은 셔터가 내려와 의식의 렌즈를 가려버린 것이다. 그러나 일동은 침울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아직은 그의 역량에 대한 의심을 품어보지 않았었다. 렐프는 애꿎은 머리만 뒤로 젖히며 새끼돼지 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봉화, 물론 봉화지. 그는 웃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잠시 말을 중단했다가 다음 순간부터 유창하게 말했다. 봉화가 가장 중요한 것이야. 봉화가 없으면 우리는 구조될 수 없어. 나도 야만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칠하듯이 내 몸에 지능을 칠하고 야만인이 되고 싶어. 그러나 우린 봉화를 계속 올려야 해. 이 섬에서는 봉화가 제일 중요해. 왜냐하면 그는 다시 말을 끊었다. 그러자 의혹과 궁금증으로 가득 찬 침묵이 흘렀다. 새끼돼지가 급히 속삭여 주었다. 구조. 응, 그렇지. 봉화가 없으면 우리는 구조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에 붙어 앉아 계속 연기를 올려야 해. 그가 말을 중지했을 때 아무도 가타부타 하지 않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똑똑한 연설을 그렇게 여러 번 했던 렐프였지만 지금 한 연설은 꼬마들의 귀에까지 어설프게 들렸다. 마침내 빌이 소라를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이제 저기 모래밭에다 불을 피울 수 없어. 불을 저기에다 피울 수 없으니까 불을 계속 피우려면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해. 그러니까 저희들이 벌이는 잔치에 가서 우리들끼리는 불을 피우기가 어렵다고 말하자고. 또 사냥도 하고 그 별의별 짓도 하면서 야만인 노름 말이야. 그건 정말 재밌을 거야. 샘과 에릭이 소라를 받았다. 빌의 말대로 그건 재밌을 거야. 그리고 그가 우리를 초대했으니까. 잔치에 고기, 바삭바삭하게 구운 멧돼지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렐프가 손을 들었다. 이왕이면 우리도 고기를 우리 손으로 구하지 뭐. 쌍둥이는 서로 시선을 모았다. 빌이 대답했다. 우린 정글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렐프는 얼굴을 찌푸렸다. 너희가 알다시피 그는 숲속으로 너희들을 쳐넣을 거야. 그는 사냥꾼이야. 그들은 모두 사냥꾼이야. 그건 아니야.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새끼돼지가 모래바닥을 향해 중얼거렸다. 고기. 꼬마들은 고기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군침을 흘리며 앉아있었다. 머리 위에서는 다시 천둥 소리가 터졌다. 갑자기 불어닥친 뜨거운 돌풍 속에서 메마른 야자수잎이 서걱서걱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너는 바보 같은 애구나 하고 파리대왕이 말했다. 자, 여기는 다시 누구였더라? 이름 까먹어버렸네. 예. 아까 이제 훔쳐본 장면, 그쵸? 멧돼지 잡는 모습을 훔쳐본 아이가 계속 지금 이제 환상 빠져있는 겁니다. 너는 바보 같은 애구나 하고 파리대왕이 말했다. 그저 무식하고 바보 같은 애야. 사이먼이었죠. 예. 사이먼은 부르튼 혀를 움직일 뿐 아무 말이 없었다. 너도 네가 바보라는 것을 잘 알지? 하고 파리대왕이 말했다. 사이먼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그렇다면 하고 파리대왕이 말했다. 여기를 떠나 다른 아이들과 노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너를 머리가 돈 아이로 생각하고 있어. 렐프가 너를 돌았다고 생각하는 게 넌 싫지? 너는 렐프를 무척 좋아하지? 그렇지? 그리고 새끼돼지와 잭도 좋아하지? 사이먼의 고개가 약간 위를 향했다. 그는 눈을 도저히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없었다. 파리대왕이 그의 앞에 있는 허공에 매달려 있었다.
너는 여기 혼자 와서 뭐 사는 거냐? 넌 내가 두렵지 않으냐? 사이먼은 고개를 저었다. 너를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나뿐이야. 그런데 내가 바로 그 짐승이야. 사이먼의 입이 귀를 쓰더니 귀로 들을 수 있는 단어가 가까스로 튀어나왔다. 막대기에 꽂힌 멧돼지 머리야. 짐승을 사냥해서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가소롭게 짝이 없구나. 하고 멧돼지 머리가 말했다. 잠시 숲과 희미하게 식별될 수 있는 다른 그 밖의 장소들이 멧돼지 머리가 내 웃음소리 흉내내며 메아리를 보냈다. 너도 알지? 나는 너희들의 일부분이야.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일부분이야. 왜 모든 것이 그릇되게 돌아가고 모든 일이 현재 이 모양으로 되었는가 하면 그건 모두 나 때문이야. 웃음소리가 다시 진동했다. 자, 이제 다른 애들에게로 돌아가거라. 그러면 모든 걸 잊게 될 거야. 하고 파리대왕이 말했다. 사이먼의 머리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의 눈은 막대기에 꽂힌 음탕한 것을 모방하듯 반쯤 감겨 있었다. 그는 중대한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파리대왕은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 이건 터무니없는 짓이지. 도망쳐봤자 저 아래에서 나를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것을 너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도망치려고 하지 마. 사이먼의 몸은 활처럼 휘면서 빳빳해졌다. 파리대왕은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너무 지나쳤어. 이 불쌍하고 버릇없는 아이야. 네가 나보다 아는 게 많다고 생각하니? 그 목소리가 중단되었다. 너에게 경고하는 거다. 정말 화를 낼 거야. 알겠니? 넌 여기에서 필요 없어. 알겠어? 우리는 이 섬에서 재미있게 지낼 거다. 알겠어? 이 섬에서 재미있게 지낼 거라는 것, 이 불쌍하고 버릇없는 아이야. 그러니 나를 속이려 들지 마. 그렇지 않으면 사이먼은 자신이 어떤 거대한 입을 들여다보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 안은 캄캄했다. 번져나가는 암흑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하고 파리대왕이 말했다. 우리는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알겠나? 잭, 로저, 무리스, 로버트, 빌, 새끼돼지, 그리고 렐프 등 모두 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알겠나? 사이먼은 그 입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